네, 4강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 도시재생과 주민참여라는 주제로 이나로 사회적 협동조합 송창윤 이사장님께서 강연을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윤 이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송창윤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이라든지 마을 만들기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욕구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나는 몇 살까지 활동할 것인지,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한 60%의 분들이 한 50, 60대 연배들이 지금 도시재생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보통 50대, 60대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한 83세에서 85세 정도까지 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균 연령이 85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지금 보시면 과거에는 신장이라든지 이런 장기들을 이식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대지의 장기를 이식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맞춤형 인공장기가 나오면서 3D로도 인공장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의 인생은 100세, 120세 언제까지 살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까지 살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마을에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이 마을 사업을 얘기하려면 뭐 청년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인구를 늘릴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떤 걸 놓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진짜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10년 뒤에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20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자기를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한 문제들이 이제 지역의 문제로 나타나는데요. 보통 커뮤니티 문제라고 하는데, 이 커뮤니티 문제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인간이 삶에 불편을 주거나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충돌하고 있어서 해결할 경우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살면서 불편했던 점,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와 충돌하는 것들을 커뮤니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 풀 수 없는 것들은 문제가 아닌 거고요. 여러분들이 비록 확률이 낮더라도 해결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주민주도의 현실과 실천적 고민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기존의 주민주도의 성과와 현실은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상황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어렸을 적 보면 마을회관들이 있었죠. 마을회관들이 제1교포들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만들거나 아니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마을 사업을 지도하거나, 대부분이 과거에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해하는 주민주도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주도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주민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주민주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향후에 주민주도 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현장 지원센터도 생기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이 마음대로 오는 게 주민 주도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주도는 선언이 아닌 과정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마중물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예비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주민주도를 할 수 있는 과정에 참여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처음부터 주민주도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헛개라고 하면 도시재생 사업은 전부 다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지금 한 500여 개 이상의 현장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 주민주도를 주민이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하다 보니까 주민협의체 간의 갈등, 주민협의체와 현장지원센터 간의 갈등, 주민협의체와 공무원 조직 간의 갈등들이 생기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전부 다 난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재생 사업을 우리 동네에 우리가 겪는 커뮤니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로 생각하셔서 5년 동안 그 역량, 주민주도의 역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따릅니다. 하나는 주민 역량과 자립 기반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에 어떤 건물이나 주차장 시설 등 공용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 공용시설이나 시설들을 여러분 스스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역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역량 또한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차근차근히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주민주도의 과정을 설계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참여한다면 긴 시간이 결코 아닌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민주도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보다는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이 쌓은 전문성에서 출발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의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의 당사자로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당사자에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나의 이치를 알고 내가 포착한 원인, 내 경험을 통한 해결, 다른 주민의 경험과 합쳐서 해결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은 해보고 또 해보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계속 끝까지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산 정상에 올랐듯이 여러분이 이 도시재생 사업은 그렇게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예산 그리고 관계기관 그리고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서 여러분의 도전할 수 있게끔 충분히 자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우익 수필집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자 잘 살면 별 재미 없습니다. 뭐든 여럿이 논아 갖고 모자란 꽃을 두루 살피면서 채워주는 것. 그게 재미난 삶 아니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이 며칠 전에 지났지만 과거에 제주에서는 10개 반 나눈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10개가 끝나면 10개 반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같이 여럿이 놀아갖고 모자란 꽃을 두루 살피면서 채워줄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을 이 도시재생의 목표로 한번 삶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나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곳의 이사장인데요. 여기 우분투라는 것이 저희 로고와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요 어느 아프리카에 있는 요 많은 아이들에게 어떤 학자가 가서 저쪽에 있는 나무를 건드려서 오면은 사탕을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먼저 우리 같으면은 먼저 뛰어가느라고 난리 날 건데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손을 잡고 갔다고 합니다. 빠른 사람, 느린 사람이 있지만 그런 걸 구애치 않고
1등과 꼴등이 나눠지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살아가는 사회를 이 우분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을에서도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힘이 든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규모 동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무기력함과 미궁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무기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코끼리를 이만큼만 다리를 이제 묶을 수 있는 기둥에다가 코끼리를 묶어놓고 어린 코끼리를 묶어놓고 코끼리가 발버둥 쳐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못 나가는 코끼리가 아주 컸을 때도 그 기둥을 어릴 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벼룩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벼룩을 이만큼만 병에 담았을 때 벼룩은 보통 이만큼만 병에 3배 이상을 띌 수 있는데 이 담아놓으면은 뛰면은 병뚜껑에 걸려서 떨어지고 병뚜껑에 걸려서 떨어지는 거를 한 이틀 정도 반복하게 되면 병뚜껑을 열어도 벼룩이 뛰어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거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요.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야, 나 그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야, 그거 나 지난번에 해봤는데 안 되셔.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해보자. 지난번에는 안 됐지만 이번에는 같이 해서는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서 그냥 무조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자에 나온 기소불욕 물시여인인데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않기입니다. 마을에서 이런 공동체를 여러 가지 다룰 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남에게 시키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내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절대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도 싫은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기라는 이제 성경에 나온 얘기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공동체의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만들 때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의견 충돌입니다. 의견 충돌을 갈등으로 봐서 어떤 분들은 나 의견이 오늘 결정이 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됐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제주도 말로 패들락해서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 충돌은 커뮤니티 위협이 아니고요. 의견 충돌은 서로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단지 다름에서 그 의견을 합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큰 그림을 보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작은 그림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직선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수평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주 느린 속도로 일을 처리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이거를 잘 합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낙관적 상상력과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자가 말한 건데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은 자신의 뭐뭐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은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절대 부정적인 상상력과 부정적인 상상력을 가지시면 안 되고 무조건 낙관적 상상력과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입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배우고 계신데요. 이렇게 수업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도시재생이나 이런 걸 하면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주차장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주차장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주차장 한 대를 만드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주차장을 복층 주차장을 만들면 이 회전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최소 300평 이상의 땅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을에서 300평 이상 땅을 만들긴 쉽지 않으니까 보통 한 70평에서 100평 정도 2개 정도의 주택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차장을 조성할 때 100평 정도면은 몇 대 정도 들어가실 것 같습니까? 100평 정도면은 10대 정도 들어간다고 보니 10평당 한 대 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동네에 땅값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10평 정도 되시면 제주시에서 땅값이 안 가는데도 평당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0평의 땅값만 해도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성비, 용역비 여러 가지 들어가면 주차장, 차 한 대 주차장을 만드는데 최소 7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을에 지금 여기 신문 기사를 보시면 2027년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목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자율주행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자녀가 타고 갔다가 학교 갔다가 차 필요 없다고 해서 집으로 보내고 또 부인이 출근했다가 필요 없으면 집으로 보내고 그래서 차가 집에 두석 대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마을에서 두 개 집이 한 대가 돼서 차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과학의 변화가 생기는데 주차장 하나를 만드는데 10대가 들어갈 주차장 만드는데 7억에서 10억의 돈을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에도 소통협력센터가 났지만 다양한 이런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다양한 이런 지원센터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 어떤 공공건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공공건물이 생기게 됐을 때 도시재생 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도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보셔서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할 때는 부처 협업 사업들도 이제 가산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자립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인은 어떤 거냐 하면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권리 능력이라 하면 권리와 의미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듯이 법인은 설립등기를 통해서 부여를 받게 됩니다. 법인에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을 사단법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산이 목적이 돼서 만든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 법인은 우리 마을 주민들이 만들 거기 때문에 사단법인이 될 건데요. 이 사단법인에는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사단법인이라면 시민단체나 이런 거로 생각해서 비영리사단법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리사단법인의 줄임말로 해서 영리법인이 되는 거고요. 비영리사단법인을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와 비영리의 가장 큰 차이는요. 수익사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수익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출자한 사람들이 나눠 갖게 되면 영리법인이 되는 거고요. 나눠 갖지 않고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 법인을 만들 때 우리가 수익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수익사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수익사업은 뭔가 매출이 나는 겁니다.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매출이 나는 것을 수익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수익사업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을 뺀 나머지가 이익이 됩니다. 이 이익을
출자한 사람들끼리 나눠 갖는 거를 영리법인이라고 하고, 나눠 가지 않고 우리 마을의 어떤 목적 사업에 쓰여지게 되면 비영리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수익 사업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체들은, 권리 능력이 없는 단체들은 뭐 동창회라든지 분여회라든지 이런 청년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통장 부기명에 그 동창회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고 대표자 이름과 갈로 쳐서 어디 동창회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하게 되면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그 보조금을 수령받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 비영리 민간단체는 하나는 세무서 신고를 통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로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등록 가능했을 때 이 도청에서 등록되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받을 거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때는 꼭 법인으로 버는 단체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발급받는 거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통해서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법인의 특징을 보면 상법상 법인이 있고 민법상 법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기면서 협동조합들이 이제 법인격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상법상 법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민법상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 목적에 보시면 상법상에서는 보통 이윤극대화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이 협동조합에 보시면 사업 목적이 조합원 편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들이 만들 경우에는 상법상 법인들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마을의 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면 이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상법상 법인은 맨 밑에 보면 영리법인격에 들어가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격으로 들어가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격으로 들어간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이익 난 거를 출자한 사람들에게 나눠 가지면 영리법인이고, 출자한 사람에게 나눠 갖지 않고 목적 사업에 재투자되면 비영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배당을 하게 되면 영리법인이 되는 거고요. 배당을 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서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모여서 만드는 겁니다. 주식회사도 과거에는 2인 이상인데 1인 이상의 법인이 가능하지만 등기를 할 때는 감사는 또 추가적으로 1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만든 게 사단법인이고요. 재단법인은 재산의 출원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어떤 마을 기업을 만들 때 이 법인격이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를 가장 많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점에서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주인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자본을 투자한 주주이고요. 협동조합의 주인은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사업을 하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이 나는 사업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 사업이 돈이 되냐 안 되냐라고 논의가 시작되면 협동조합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되냐 안 되냐는 주식회사가 되는 거고요.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협동조합은 우선 나의 목적, 나의 필요와 요구를 이 협동조합은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질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결권이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우리가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생각했을 때 주식회사는 10,000원이 일주라고 생각하면 10,000원을 낸 사람은 한 주를 갖고 있는 거, 한 표를 갖고 있는 거고요. 100만 원을 낸 사람은 100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100만 원을 낸 사람도 10,000원을 낸 사람도 똑같이 1인 1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고요. 주식회사는 자본 중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는 데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당 방법이 다른데요. 주식회사는 어쨌든 출자에 대한 투자액에 따른 출자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00만 원을 출자한 사람은 1,000만 원의 이익을 봤다면 100만 원의 배당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100만 원을 출자했다고 해서 100만 원의 배당을 받는 게 아니고 이용을 내가 출자했지만 이 협동조합을 이용을 하나도 안 했다면 배당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점에서 단점입니다. 협동조합은 배당보다는 서비스 이용, 아까 우리 조합원의 필요를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사업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이발소가 전혀 없다. 그런데 이발소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모여서 이발소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이발소에는 이익이 안 나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발을 할 수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영리기업은 어쨌든 이익이 나야 되는 부분이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협동조합은 이윤이 직접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싸게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마진만 더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마을 공동체의 법인들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협동조합으로 만들라고 권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동조합은 아까 했지만 많은 금액을 투자한 사람들이 지배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1인 1표이기 때문에 이 1인 1표의 이 합의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갈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등을 해결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마을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도시재생 사업기간, 아까 3년에서 5년 동안의 사업기간이 이 연습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만이 실질적인 주민주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부분은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되는 거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비영리 법인인데 하나는 사단법인을 만들 거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거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만들어진 거고요. 사단법인은 민법에 만들어진데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수익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 사업뿐만 되는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이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러분이 수익 사업을 할 거를 생각한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시는 게 유리하고요. 수익 사업이 없이 일반적인 목적 사업을 투자한다면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드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설립할 때 이제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무관청이 중앙부처가 되는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국토부가 주무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헷갈리는 분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법인격이 아닙니다.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 기본법, 그리고 민법상 회사인 이런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법인격인 거고요. 이 법인격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지원 제도 중에 하나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셔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나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저희는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이제 주관하는 사업이 되고요.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기본적으로 지원 내용이 시설비나 경영 컨설팅 등 사업비가 총 2년간 8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5년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영 컨설팅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맨 먼저 생겼던 신산머루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정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마을에서 만들었을 때 내가 인력을 채용을 여러 사람을 할 거라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회적 기업을 지정받고요. 지금 당장 1년에서 2년 정도 내가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품앗이로 뭔가를 사업을 시작할 거다 하면 마을 기업을 먼저 신청해서 이런 경영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 2년을 지원을 끝난 다음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서 3년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마을 기업이라는 부분과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마을에서 어떤 법인을 만드셔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마을 기업으로 할 거냐 사회적 기업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분이 만들 기본적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산품이나 자연자원을 활용한 부분도 있고요. 전통시장이나 상가 활성화 사업 부분도 있고요. 공공부분 위탁사업, 그리고 쓰레기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사업들, 그리고 자연 생태 관광, 자전거 활용 등 녹색 에너지 실천 사업들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기반형 마을 기업으로 이제 참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을 기업은 보통 마을 기업 지정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구기름을 활용한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하는데요. 이렇게 마을 기업으로 할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주무부처별로 이런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마을 기업 부분이 있는데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마을 기업으로 보통 하지 않고 국토부에는 국토부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 사회적 기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지 사회적 목적만 추구한다면 사회적 기업을 신청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 사회적 목적을 위한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안의 발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영업활동을 수행을 한다면 사회적 기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제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여 돈을 버는, 아까 수익사업은 누구나 한다고 했죠. 돈을 버는 기업이지만 그 활동의 동기가 사주나 주주의 이익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인증이 되는 거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정인 부분인데 보통 예비사회적 기업 2년, 사회적 기업 3년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요건들이 사회적 기업은 1번부터 7번까지가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조금
요건이 완화된 부분이 예비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유형에는 일자리 제공형,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형, 그리고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형 등이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는 일자리 제공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산머루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 공헌을 한다는 부분에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적으로 다양한 법인격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법인이 있고요. 비영리 민간단체들도 있고요.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 법인들이 있습니다. 영리법인인 상법상 회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부분도 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만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기본적인 협동조합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큰 목적은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필요와 모든 사람의 필요가 이제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자율적인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자, 협동조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아까 이해관계자의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우리가 삼겹살이 시중에 삼겹살이 1인분에 한 2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을에 어느 식당이 2만 원에 판매해서 너무 비싼 겁니다. 우리 옆에 마을이. 야, 그러면 우리끼리 10,000원에 사 먹을 수 있는 삼겹살집을 만들자. 그렇게 됐을 때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삼겹살집은 소비자 협동조합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출이 일반적인 삼겹살집은 2만 원이었는데 10,000원에 사 먹게 되면 매출이 10,000원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10,000원의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순이익이 이익이 안 나고 적자가 5,000원 나더라도 내가 10,000원의 이익을 받으니까 5,000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출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년에 5,000원 작년에 적자가 났으니까 내년에 삼겹살 값을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려서 그래도 내가 5,000원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만든 거를 소비자 협동조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돼지값이 일반 식당에서 매번 20만 원에 후려친다. 그러면 이 생산자들이 야, 우리 30만 원에 납품하는 우리 식당을 만들자. 그러면 이제 생산자 협동조합이 되는 겁니다. 30만 원에 납품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매출이 원가가 올라가겠죠. 매출이 원가가 올라가면 순이익이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런 입장이 되는 게 생산자 협동조합이고요. 노동조 협동조합은 뭐냐 하면요. 우리 식당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식당 주인은 매년 돈을 벌고 3층 집, 4층 집을 짓는데 우리는 10년 전에도 200만 원이고 지금도 200만 원이다. 그럼 우리끼리 300만 원을 받는 식당을 만들자.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 노동자 협동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급여나 복리후생비 비용이 또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이 순이익이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내가 받는 급여 인상분보다 적으면 내가 출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목표가 이 순이익이 나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근데 협동조합의 목표는 물건이 싸게 사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공급을 좀 많이 하게 되거나 급여를 많이 받거나 이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네에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욕구로 참여할 건지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마을에 자원봉사자의 일들이 없으니까 내가 우리 마을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싶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우리 마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고 싶어라는 일자리의 욕구가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난 우리 마을에서 저 어디 멀리까지 커피 마시러 가기 머니까 우리 동네에 커피숍이 있으면 좋겠다는 어떤 소비자의 욕구를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마을에서 필요한 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협동조합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공동의 목적에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되는 구조는 운영 시 협동의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하실 건데요. 이런 공동체 조직을 만들어서 여러분 마을의 공동체 조직을 만들게 되면 공동의 목적에 동의해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소규모의 동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0사람, 20사람의 전부 공동의 목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는 한 3명 내외의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를 나누시고, 그런 목적을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가면 그분들끼리 결사체를 만드셔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합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오늘도 교육을 받으시면 협동조합에 관련된 교육은 수차례 받으실 겁니다. 진짜 수십 차례를 받으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협동조합이 뭐냐라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교육을 받으시면서도 계속 까먹거나 다시 안 되는 것처럼 이 협동조합에 드는 부분도 계속 교육의 게을리에 해서는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진지 견학을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을 하기 가게 되는데요. 선진지 견학이라는 거 할 때 잘된 마을을 찾지 마시고요. 못된 마을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식당을 예로 든다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식당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되는 식당을 가서 망하는 겁니다. 잘 되는 식당을 가보니까 나도 이 정도의 음식은 만들 수 있네라는 생각을 갖고 식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식당을 가면 이곳이 안 되는 점들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음식 맛은 좋은데 왜 안 되지 했다 보면 다른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잘 되는 식당이나 잘 되는 모범 사례를 가다 보면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네 생각이 돼서 그 실패한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공 사례만이 아니고 실패 사례들도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 기업의 모방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마을 공동체나 이런 걸 운영해 본 경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을 운영해 봤던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데 조금 운영해 봤던 걸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로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많은 이제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할 때는 가장 먼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협동할 것인지, 어떻게 협동할 것인지, 그리고 조합원들이 주인 노릇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지, 이 질문은 서로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조합이 돼서도 안 되고요. 모든 사람이 알아서 할 거라고 해서 방기하는 조합이 돼서도 안 됩니다.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협동할 것인가를 질문했을 때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고민의 물줄기를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밀 드리카임이 얘기한 건데요.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 조직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 때 왜라는 질문을 5번만 연속적으로 하신다면 이 무엇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협동할 것인가입니다. 협동조합은 협동하면서 주인 노릇을 하는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협동이 이루어지진 않고요. 협동에 미숙하지만 협동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협동을 잘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저희 이나로 사회적 협동조합도 조합원이 한 550명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설립한 지 5년째 들어서고 있지만 저도 이 고민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운영의 매트릭스를 세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본의 협동, 노동의 협동, 생각의 협동을 얘기하는데요. 생각의 협동은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결사의 과정,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이게 안 잡히면, 이 생각의 협동이 안 되면 협동조합은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의 협동입니다. 노동의 협동은 비용 감소 및 이용과 매출의 증가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게 한 핵심 요인입니다. 일례로 여러분들이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주민공동체를 시작했을 때 한 달에 한 사람이 8시간 정도는 의무적으로 활동을 하게 한다는 규칙을 하나 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8시간씩, 만약 20명이 참여하는 공동체라고 하면 8시간씩 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투여를 노동에 참여한다면 총 160시간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이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간의 노동의 협동이 이루어질 때만이 다른 지역단체와의 시민단체와의 용대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공동체를 하면 지역 내에 다양한 자생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생단체와의 연대를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 인연 노동력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일도 이동해서 어느 지역에 대청소를 하게 된다. 그럼 우리 주민들도 참여하자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간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의 시간으로 참여한다면 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대 이루어지려면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연대를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1도 이동이나 2도 이동 쪽에 왔는데 지금 신산모루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건입동은 지금 총회가 끝났는데 건입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남성마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나로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또 지역의 공동체를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들과 함께 연대를 할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고 소박하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부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작고 소박하게가 필요합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면 이 동아리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마을활력과에 가보면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들이 있고요. 어떤 씨앗 동아리 지원 사업들, 문화예술재단의 지원 사업들, 여러 지원 사업들에 참여를 하시면서 시작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냥 예를 든 부분인데 여러분 동네에서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통해서 조그마한 이제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학습을 통해서 씨앗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씨앗 동아리들이 다시 학습을 통해서 어떤 법인이 만들어지고 이런 법인들이 어떤 자립한 공동체로 이렇게 점점 확장되는데 이 기간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5년 정도 시간을 갖고 가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자립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용기와 도전입니다. 니체가 말한 부분인데요. 실존의 가장 커다란 결실과 향락을 수확하기 위한 비밀은 이런 것이다. 위험하게 살라. 그대들의 도시를 배수미와 화산 옆에 세우라. 그대들의 배를 미지의 바다로 내보내라. 그대들과 동류의 인간들 그리고 그대들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지금 60된 분도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40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50된 분은 50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안 됐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해서 시도해서 안 됐던 것들에 대한 포기를 하지 마시고 이 도시재생 사업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을에 기회를 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전하신다면 이런 풍파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실 겁니다. 요거는 관상어 코인인데요. 제가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개인이 생각의 크기를 넓히고 마음이 넓어지고 서로가 신뢰를 한다면 이 관상어 코이처럼 되실 겁니다. 이 코이가 어항 속에 있으면 한 5에서 8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족관에 가면 한 15에서 25cm 정도 되고요. 강물에 가면 한 90에서 12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클 수 있는 코이처럼 클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마을도 이렇게 충분히 커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위대함을 느껴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으시니까요. 앞으로 많이 협력하시면서 좋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네. 도시재생과 주민참여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신 송창윤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채팅창에 질문은 없습니다. 질문 없고 제가 아까 들으면서 이제 저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앞선 그 강의에서는 주민참여 앞단의 거버넌스를 이야기했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 종료 후에 주민참여를 지속하기 위한 단위, 법인격 그런 것들과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주민주도가 주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앞선 그 민복기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은 거버넌스, 작은 것에서부터 나 자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그리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네, 그럼 강의가 아주 잘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강의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그냥 간단한 강의 소감이나 강의 평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김진영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고 무궁무진함을 느끼네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을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단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은 잠시 후 오후 6시부터 9월 29일 내일 오후 6시부터 9월 29일 오후 6시까지 저희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오늘 전강 교육에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다시 보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기 해주시면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5강 지역 공동체 갈등 관리의 이해와 6강 갈등 중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만족도 조사도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